네, 인공지능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리뷰를 좀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X로부터 Y를 예측하는데 X에서 Y를 선형식으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X와 로짓 사이에 선형식을 모델링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X로부터 Y의 예측 값은 X의 선형식에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시켜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결정 경계가 선형 경계를 이루게 되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그걸 미니마이즈 하게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서 파라미터들을 찾으면 되는 거였죠.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즉 어떤 파라미터들이 이제 정의되면 그로부터 어, 그 주어진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이제 계산될 수 있을 텐데 그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겠다 이런 뜻이었고, 네,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 정의된 파라미터에 의해서 예측값이 나왔을 때, 즉 확률이 나왔을 때 그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전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네, 이 확률이 최대가 되게끔 P를 계산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겠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이런 식을 얻게 되는데, 네, 이것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 여기서는 로스 펑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이걸 이제 y가 실제 y 값이 1인 경우를 보면, 네, 마이너스 로그 y 해서 즉 그 예측값 확률이 실제 y가 1일 때 예측값이 1로 접근할수록 로스는 줄어드는 거고, y가 0일 때는 예측값이 0으로 접근할수록 로스는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로스 펑션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러면 우리가 설정하려는 파라미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그것의 역방향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데, 네, 우리가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고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네, 이 로스 펑션을 그래서 체인 룰을 이용해서 미분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되는 값의 차이로부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이제 합해주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x의 선형식으로 y를 예측하고 이때 우리는 로스를 민 스퀘어 에러를 정의해서 이걸 미니마이즈 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예측값은 x의 선형식의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는데, 이때 우리가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해서 이걸 미니마이즈 했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쓰이는 식은 동일했고, 역시 그래서 YXW로 매트릭스 폼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예, 현재의 파라미터 값으로 Y를 계산하고 X를 곱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업데이트하고, 네,
과정을 반복해서 파라미터를 찾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example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값으로 표현되는 x로부터 0과 1의 값을 갖는 y를 예측하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한다면 앞서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된 걸 그대로 쓰면 y, x, w가 이렇게 정의되고 파라미터는 총 5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초기 값으로부터 계산을 계속해 나가면 이런 5개의 w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우리의 모델은 바로 그 파라미터에서 정의되는 x로부터 선형식에다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0.5를 기준으로 1과 0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케이스, 새로운 x 값에 대해서 y를 예측하려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표현한 데이터에 그런 뉴메리컬한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우리의 모델에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보고 확률 p 0.5를 기준으로 0 또는 1을 예측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래서 그 주어진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W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계산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림에서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원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로스 펑션의 미니멈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한 번에 하나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이게 반드시 로스 펑션이 미니멈이 되는 방향으로 꼭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써가면서 반복 계산을 하면 미니멈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산의 효율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함으로써 이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되는 이 두 개의 사이에 해당하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배치 사이즈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모델의 퍼포먼스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들고 또 그 데이터셋으로 정확도를 측정하면 실제 그 얻어지는 그 정확도가 새로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은 정확도를 측정하려면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전체 데이터셋 중에 일부를 남겨서 그걸로 측정을 하는데, 이때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 다음에 성능 측정을 위해서 남겨뒀던 데이터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 알고리즘의 어떤 상수들을 우리가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걸 따로 두고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눌 때 어느 데이터를 트레이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전체 데이터셋을 K개의 서브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그 K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의 서브셋을 테스트로 쓰는데 그걸 가능한 여러 개를 매번 다르게 선택하면서 성능 측정을 하고 그걸 평균 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네, 아마 거기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그 정확도 같은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때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갖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론 하지만, 또 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 문제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학습 곡선을 또 그려보기도 합니다. 학습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성능이 개선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혹은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때는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소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정확도를 보고, 조금 데이터를 늘려서 또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하는, 여기 X축에 트레이닝 셋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 셋 사이즈를 변화시켜 가면서 Y축은 accuracy, 정확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 알고리즘이 이 문제에 적합한지는 바로 학습 곡선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지면서 얻어지는 모델의 정확도가 점점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걸 우리가 러닝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것 이외에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해서 얻는 모델이 이제 같은 학습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네, 밑에 예를 먼저 보면 예컨대 우리가 처음에 프리딕션이라고 써 있는 곳에 만약에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초록색 X로 표시된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졌다고 보죠. 네, 그랬을 때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걸 우선 첫째, 간단한 선형식, 말하자면 1차 함수로 모델링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은 빨간 선이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뭐 우선 눈으로 간단히 보기에 X와 Y 사이에 물론 증가하는 관계가 있지만 선형 관계는 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컴플렉시티를 높인다는 것은 컴플렉시티를 조금 높여서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함수를 이제 그냥 단순한 1차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2차식으로 우리가 모델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림은 뭐 2차식에 해당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함수의 컴플렉시티를 높여서 조금 더 제공된 example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는 그런 모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모델이 내는 그 에러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도 두 번째 것도 여전히 주어진 데이터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컴플렉시티를 더 높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5차 함수, 10차 함수 이렇게 높였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정확하게 주어진 데이터와 일치하는 그런 함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보다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모델이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한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 문제 X에서 Y로의 관계를 더 잘 표현한다 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까지 가게 되면 과연 이것이 이 문제에서의 함수를 잘 표현하는지는 좀 의문이죠. 어찌됐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정확도가 두 번째 게 더 높을 때고 세 번째 것이 또 더 높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보죠. 어, 이렇게 모델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서 파라미터가 더 많다든지 이퀘이션이 더 컴플렉스하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에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모델이 새로운 이제 실제 적용하려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할 때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x 값에 대해서 y 값을 예측하려고 들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모델은 y 값을 이렇게 아마 예측할 텐데 세 번째 모델은 y 값을 뭐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걸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물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더 좋을 수 있는데 세 번째로 가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밑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x1, x2로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어떤 x에 대해서 y 값을 이 x를 클래시파이 한다. y 값이 그래서 뭐 0 또는 1이다. x가 y가 0인 걸 나타내고 동그라미가 y가 1인 걸 나타낸다고 하면 자, 뭐 리그레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 경계를 잡는데 이런 선형 경계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선형 경계를 이제 찾아내는 거였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어, 오류들이 여기 여러 개 지금 보이죠. 이런 값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결정 경계 이하에서는 y를 0으로 이상에서는 y를 1로 지금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얻어졌다면 이런 선형 경계를 가진 모델은 이런 값들에 대해서 지금 다 틀린 값을 예측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결정 경계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모델을 만약에 우리가 찾게 된다면 네,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신경망에 가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런 결정 경계를 갖는다 그러면 왼쪽에 비해서 오류가 나는 데이터의 개수가 줄죠. 네, 다시 말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네, 위에서 우리가 써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여전히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정 경계를 더 좀 복잡한 결정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결정 경계가 나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죠? 오류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적절한 결정 경계라는 건 아마도 두 번째 거, 가운데 있는 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학습의 결과로 낸다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다. 네, 이런 건 대부분 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모델 우리가 이제 찾으려는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들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키와 몸무게의 그 관계 같은 걸 보더라도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비례하는 관계로 키와 몸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좀 날씬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이런 그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이즈는 어떤 특정한 그 오류, 잘못된 값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의미하고 아웃라이어는 네, 오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2m인데 몸무게는 50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예외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섞여 있을 때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을 적용시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최대한
맞추려고 모델이 계속 복잡해지는 걸 우리가 오버피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델이 오버피팅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델이 오버피팅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지금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X축은 컴플렉시티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Y축이 에큐러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에러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에큐러시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점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그리고 컴플렉시티가 올라갈수록 트레이닝에 대한 에러는 당연히 줄어들 텐데, 그런데 그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적용시키려고 그럴 때, 네, 이 정도까지는 물론 이것이 점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맞는 그런 모델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에러가 증가하는, 즉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버피팅을 나타내는 그런 어, 학습 정확도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모델의 또 바이어스와 베어리언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샘플 데이터들이 지금 주어진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문제인데 위에 이제 분홍색 점으로 찍힌 것과 아래 초록색 점으로 찍힌 것은 네,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문제에 서로 다른 샘플 데이터가 주어진 걸 의미합니다. 네, 이 두 개는 지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죠. 자, 이제 내가 모델을 학습하려고 그러는데, 네, 왼쪽 편은 리니어한 모델.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모델이고, 오른쪽은 데이터에 잘 피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이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내는 에러가 얼마냐인데, 지금 오른쪽에 복잡한 모델과 왼쪽에 단순한 모델을 비교해 보면 지금 복잡한 모델은 이 함수의 복잡도를 굉장히 높임으로써 모든 데이터에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평균 에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모델, 왼쪽 모델이 바이어스가 더 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초록색 점들이 있는 것도 보면 왼쪽 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왼쪽의 단순한 모델의 에러가 오른쪽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베어리언스라는 건 근데 데이터셋이 바뀜에 따라서 이 예측값이 얼마나, 그러니까 즉 에러가 얼마나 달라지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리니어라고 써 있는 단순한 모델은 데이터셋이 좀, 그러니까 주어지는 example 데이터가 다른 것들을 쓰더라도 결국 이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복잡한 모델을 지금 피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베어리언스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분홍색 데이터로 어, 찾은 모델을 초록색 데이터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어리언스가 커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런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디시전 트리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그런 오버피팅을 방지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x로부터 y를 좀 예측하려고 하는데 x는 3개의 불리한 값을 갖는 속성으로 표현되고 y는 하이 아니면 로우 클래스로 지금 우리가 예측한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학습 알고리즘은 우리 찾고자 하는 모델은 디시전 트리로 찾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그젬플을 속성을 선택해서 분할을 해나감으로써 트리를 얻죠. 그래서 처음에 A1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A1이 0인 것과 1인 것으로 분할합니다. 네, 그럼 A1이 0일 때는 다 하이죠. 따라서 리프 노드가 달리고 A1이 1인 경우에는 로우 하이가 섞여 있으니까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또 분할을 하겠습니다. A2가 0인 것과 1인 것으로 나눴더니 또 0일 때는 다 로우고 1일 때는 하이로우가 섞여 있어서 또 A3로 나눠가지고 결국 왼편에 보이는 이런 디시전 트리를 얻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보면 이제 세 개의 속성을 다 써서 이제 복잡한 트리가 됐는데 주어진 이그젬플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문제는 어, 네, 지금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실은 A1 값이 뭐냐에 따라서 네, 하이로우가 결정되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에 더 적합한 모델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1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하이로우를 판별하는 게 더 좋은 모델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테스트, 아니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왼쪽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100% 일치하는 거죠. 오른쪽 더 단순한 디시전 트리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를 냅니다. 따라서 더 안 좋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의 속성이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A1 값에 의해서 하이로우가 결정되는 문제라면 새로운 X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하려고 할 때 왼쪽보다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쪽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데이터 111일 때 하이다라는 건 뭐냐? 네, 이것은 오류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로우여야 되는데 특이한 케이스였거나 네, 이런 아까 말한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디시전 트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즉 왼쪽 편이 지금 오버피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오버피팅이 안 되게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리에서는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루닝이라고 얘기하고 크게 봐서 두 가지 프리 프루닝을 하거나 포스트 프루닝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 프루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가다가 즉 데이터를 스플릿을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내가 특정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의 스레숄드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스플릿을 안 한다. 즉 트리를 더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스플릿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전체 데이터에서 75% 이상이 어느 한쪽으로 몰려 있다면 네, 거기서 그냥 결론을 내겠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1이 1의 값을 갖는 이쪽 이 스플릿된 example은 3개의 로우와 하나의 하이를 가지고 있는데 75%가 이미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럼 여기서 스톱하고 나는 로우라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는 포스트 프루닝을 한다는 거는 일단 이 모델을 끝까지 다 만들고 트리를 마지막까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중간에 이 프루닝을 연속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치를 내가 프루닝을 이렇게 딱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스플릿하지 않겠다고 가지를 쳐냈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과연 이전의 트리와 내가 가지치기를 한 트리 중에 어느 쪽이 높은 정확도를 내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지치기를 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낸다면 모델은 가지친 모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파라미터에 의해서 함수로 표현되는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있겠나? 네, 흔히 우리가 regularization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regularization은 어,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로스라는 걸 설정하고 이 값이 최소화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최소화되게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죠. 네, 이때 우리가 로스 함수에다가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표현하는 항을 추가해서 이거 전체를 코스트라고 하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로스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모델의 컴플렉시티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파라미터가 설정이 돼 나가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선형식을 가지고 모델을 이제 설정합니다. 이 선형식에 예를 들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을 하죠. 자,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 파라미터 각각의 제곱의 합이라는 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이 전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게 되면 어, 결국 얻어지는 모델에서 이 각각의 파라미터는 작은 값을 갖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즉 이렇게 정의된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최소화하게 가면은 파라미터들이 이제 점점 작은 값을 갖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네, 그것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에서 y를 예측하는데 x1, x2, x3 세 가지의 속성 값으로 표현된다고 해보죠. xn까지 n개 있다고 합시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선형식에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을 텐데 그 값이 줄어들게 되면 이 여러 가지에 있는 속성 중에 이그 개수가 작게 설정된 속성은 y를 결정하는데 그만큼 영향을 못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델이 단순화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더 줄어들어서 만약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0의 값을 갖게 된다면 예컨대 이런 속성들은 아예 우리가 모델에서 빠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컴플렉시티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오버피팅을 우리가 줄어 줄이게끔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원래는 네, 이것만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여기 뒤에 항도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항이 붙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W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이 앞에 요 람다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regularization을 정의하는 상수로서 이 값이 0이면 그런 regularization 안 하겠다는 거고 이 람다 값을 크게 설정하면 할수록 regularization의 영향이 커지게 돼서 오버피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웨카에서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실행을 시켜봤을 때 거기 옵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예컨대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프루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옵션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보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한 그 상수를 설정하는 그런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 값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버피팅을 내가 방지하는 그런 모델을 얻을 거냐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우리 학습에서 얻어지는 모델의 성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람다 값을 이게 그 예를 들면 어떤 식을 풀어서 우리가 얻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러닝 커브를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처럼 이 람다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성능을 측정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그 성능 곡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얘기하면 이 람다 값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면서 뭡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어느 지점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정확도가 람다 값이 변할 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람다가 가장 적절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한 상수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앞서 우리가 정의한 거에 의하면 람다 값이 네, 람다 값이 그러니까 작을수록 컴플렉시티는 올라가는 게 되겠죠. 네, 이쪽이 큰 거가 되겠죠. 람다가 클수록 어, 뭐죠? 레귤레이션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컴플렉시티를 낮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어딨죠? 네, 이걸 람다분의 1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상수는 결국 오버피팅이 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알고리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형태로 어떤 룰들의 집합처럼 이제 모델을 찾는 거를 봤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로서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그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로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스턴스 베이스드는 또는 메모리 베이스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은 네, X로부터 Y를 예측하려는 거고 이 모델을 우리가 찾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로부터 학습 알고리즘이 이 모델을 찾는 거죠. 네, 근데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것은 어, 이런 명시적인 모델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모델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Y 값을 예측하는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모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지 러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델을 안 만들고 데이터를 직접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죠. 자, 우리가 x1, x2 두 개로 표현되는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도 어, 이야기한 이그젬플처럼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로 학점 A냐 F냐를 예측한다고 해보죠. 자, 데이터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런 키와 몸무게를 가진 경우엔 학점이 A였고 이런 경우엔 F였고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졌다 해보죠. 지금 10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자, 새로운 학생 X가 있습니다. X는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가 A와 B다. 자, 이 학생의 Y 값은 얼마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네, 이 학생과 가장 유사한 학생을 찾는 거죠. 네, 지금 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이제 키와 몸무게다. 뭐 그러면 그래서 키와 몸무게가 가장 비슷한 뭐 뚱뚱한 학생이면 뚱뚱한 학생, 네, 마르고 키 큰 학생이면 뭐 마른 학생 이렇게 해서 비슷한 학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A냐 F냐를 받은 거에 따라서 나도 그럴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 공간상에서 보면 뭐냐면 내가 예측하려는 X라는 데이터와 가장 근접한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데이터들의 Y 값이 뭐냐를 가지고 내가 Y 값을 예측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첫째,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랑 비슷한 근거리에 있는 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디스턴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 몇 개의 근접한 데이터로부터 내가 그럼 예측을 할 거냐. 그 K 값을 정의를 해야 돼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K가 3이다. 그러면 가장 근접한 3개의 데이터를 먼저 찾고 네, 디스턴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공간상의 거리로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거리가 작은 3개를 찾아서 보니까 A가 하나, F가 2개 그러면 나는 Y는 F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K nearest neighbor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nearest 가장 가까운 네이버, 이웃 데이터 K개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겠다. 네, 그래서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을 정의하고 K를 설정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하려는 X와 가까운 K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고 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냥 다수결을 하겠다 이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타겟, 즉 Y가 예측하려는 타겟 값 Y가 discrete value라면 예를 들어서 yes, no다, 1과 0이다, 뭐 아니면 A, B, C 중에 하나다 이러면 K개의 nearest neighbor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어, 다수인 그런 Y 값을 결론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K가 10인데 찾아봤더니 7개의 데이터는 Y 값이 S고 3개는 노였다면 Y라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A, B, C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A가 뭐 하나, B가 두 개, C가 일곱 개였다면 C로 예측을 하면 되겠죠. 네, 타겟 밸류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K개의 nearest neighbor를 찾아서 그것들의 Y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어느 경우나 우리가 단순한 다수결 내지는 단순한 평균을 취하는 것보다 디스턴스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X란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K가 5다. 그래서 내가 이 속성 공간상에서 디스턴스, 정의된 디스턴스에 따라서 다섯 개의 근접한 데이터를 찾았더니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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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다. 만약에. 다른 건 훨씬 멀리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다섯 개를 가지고 그냥 다수결 할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선정된 니어리스트 네이버 중에도 더 가까운 게 있고 아주 먼 게,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가까운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더 가까운 것이 조금 더 y-값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디스턴스 d가 작은 값일수록 더 가까운 거니까 높은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턴스의 역수로 가중치를 주고 이렇게 계산한 웨이트들의 그러니까 네이버들의 웨이트의 총합을 W라고 하면 W에 대한 비율로 가중치를 계산해서 각각의 데이터의 Y-값의 가중평균을 구해서 최종적인 예측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썼던 이 동일한 이런 문제, example에 대해서 x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데 4개의 값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14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우리가 5개의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았었는데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하려고 하면 즉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없이 y-값을 예측하려고 하면 디스턴스와 k를 우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턴스를 가장 간단하게 디스턴스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여러 개의 속성 값들로 표현이 될 때 이 속성 값의 차이의 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k를 3으로 하기로 했다. 만약에 이렇게 결정한다면 k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자, 어떤 x에 대해서 앞에 주어진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x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x는 뭐 age는 32하고 등등등인데 우리가 앞서처럼 뉴메리컬한 값으로 이걸 전환해 보면 0, 0.5, 1, 0라는 데이터다. 자, 이것은 y 값이 1인가 0인가? yes 또는 no 중에 하나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라. 네. 디스턴스 정의에 따라서 14개의 데이터와 모두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값이 가장 작은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네. 예컨대 지금 이 x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는 0010인데 이 둘 사이의 디스턴스를 계산해 보면 우리 정의한 이 디스턴스 식에 의해서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 값이 같으니까 거리가 제로,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0.5, 세 번째에 대해서 0, 네 번째에 대해서 0. 그래서 이 디스턴스는 0.5가 되겠죠. 앞서 데이터 중에 0010. 네, 요 9번 데이터네요, 지금. 9번 데이터가 디스턴스가 0.5고
이 1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다 계산해 보면 디스턴스 0.5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가 디스턴스 1, 이런 데이터도 디스턴스 1로서 이 세 개가 가장 X와 가까운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각각에 대해서 Y 값은 가장 가까운 9번 데이터는 예컨대 Y 값이 지금 1인 거였죠. 나머지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Y 값을 보면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1, 그다음 0, 1 이런 Y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럼 단순 우리가 다수결에 의하면 머저리티는 1이죠. 그래서 1로 예측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디스턴스에 따라서 웨이트를 줘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첫 번째 거리가 0.5인 것은 역수를 취하면 웨이트가 2, 거리가 1인 것은 1, 또 하나도 거리가 1이죠. 전부 다 합하면 4고 따라서 첫 번째 데이터 y가 1인데 거기에 가중치를 4분의 2, 두 번째 제로인데 가중치 4분의 1, 세 번째 1인데 가중치 4분의 1을 주어서 계산을 하면 0.7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y값은 0하고 1 두 가지니까 0.5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x에 대한 y값은 1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이것도 웨카에 구현된 것을 한번 우리가 어,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읽어드린 파일은 우리가 앞서 계속 한번 봤던 위스콘신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9개 속성값, 뉴메리컬한 9개 속성값으로부터 클래스, 비나인, 멀리그넌트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거죠. 속성은 9개가 있고 데이터는 총 69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서 모델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디시전 트리 뭐 해봤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의해서 파라미터를 얻는 걸 봤었죠.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은 여기에 이 알고리즘의 그룹 중에 레이즈라는 이름의 그룹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IBK라는 이름으로 이 K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를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IBK를 선택하고 네, 여기 옵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제일 핵심적인 건 K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옵션이 몇 개의 네이버로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냐를 나타내고 네, 우선 세 개로 하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능의 측정은 여기 테스트 옵션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10폴드로 하겠다. 그러면 전체 한 700개의 데이터를 10개로 나눈 다음에 10분의 1을 테스트 데이터로 하는 걸 10번 반복해서 성능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였죠. 스타트 해보면 네, 이게 지금 결과인데 네, 여기 보면 네, 699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IBK를 K를 3으로 해서 진행했다는 거고 네, 여기 보면 모델이 없죠.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에 사용할 어떤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럼 성능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예, tenfold cross validation 했으니까 10분의 1을 남겨두고 그 남겨둔 10분의 1에 대해서 예, 나머지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를 찾아서 nearest neighbor 3개를 찾아서 예측하는 걸 해봤다는 거죠. 예, 정확도는 그랬을 때 96.8% 정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K 값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5개를 찾아서 예측을 하자. 스타트에서 보면 네, 뭐 정확도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96.7%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했네요. 네, 옵션 중에 보면 여기 네, 디스턴스 웨이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폴트로 디스턴스 웨이팅을 하지 않고 그냥 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고 네, 여기 예를 들면 D분의 1의 웨이트를 줘서 Y를 예측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동일한 K 값에 대해서 디스턴스 웨이팅을 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96.99%로 약간은 좀 아,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K를 1로 하고 네, use training set을 옵션으로 해서 nearest neighbor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뭐 99.5%, 99.6%가 나왔는데, 네, 이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어, 네,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트레이닝 셋으로 한다 그러면,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 100%의 정확도를 보여야 되겠죠. 네, 가장 가까운 걸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그걸 가지고 예측한다 그러면, 뭐 언제나 옳은 결과를 내게 되겠죠. 여기서는 100%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자신은 빼고 한 건가 보네요. 네. 어쨌든 이것이 이제 K 니어스트 네이버 방법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단순한 지금 니어스트 네이버 예측을 했는데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96%, 7%이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리얼스트 네이버 방법이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K 리얼스트 네이버 방법은 몇 가지 경우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네, 좀 비효율적이겠죠. 예를 들면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예측하려고 할 때마다 네이버들을 찾기 위해서 디스턴스 계산을 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디스턴스 계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속성 값들의 차이들을 쭉 계산해서 그걸 단순히 합했다. 또는 속성 공간상의 이 공간상의 실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다.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속성 값들을 노멀라이즈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 속성에 어,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얘기했던 같은 경우에 뭐 나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러면 나이는 차이라는 게 뭐 한 몇십 정도의 차이겠죠. 그런데 속성 중에 연봉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차이가 뭐 100만 단위로 난다고 하면 디스턴스가 나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 도미네이트 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속성의 어떤 그 레인지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웹카에서 보면 그 이런 거 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거의 뭐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여기 필터라고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전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속성 값이 0에서 10 사이의 어떤 값들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모두 다 0에서 10 사이의 동일한 레인지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속성 값들이 서로 다른 레인지라면 예컨대 여기서 노멀라이즈 하는 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필터 중에서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중에 애트리뷰트에 해당하는 것에 예를 들면 노멀라이즈라는 이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을 얼마로 할 거냐. 네, 그래서 이걸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apply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네, 데이터가 지금 보는 것처럼 속성 값이 전부 다 0에서 1 사이에 그런 값으로 다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nearest neighbor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이터의 속성 값이 예컨대 우리가 여기 예로 든 그림처럼 두 개의 속성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2차원 평면상에서 거리가 가끔을 찾게 될 테고 만약에 세 개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라면 3차원 공간상에서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를 찾게 되겠죠. 만약에 속성이 4개, 5개, 6개 올라가게 되면 다차원 공간에서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차원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어, 그 데이터들 사이에 속성 값의 차이로부터 얻는 거리가 의미가 점점 퇴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30개의 애트리뷰트다, 50개의 애트리뷰트, 그래서 50차원, 100차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디스턴스가 속성 값의 차이로부터 예, 별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의 예를 잠깐 보고 가기로 하죠. 자,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뭐 예로 들었던 그림이죠. 내가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X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중에 하나로 이걸 분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Y가 이런 10개의 값 중에 하나를 갖는 거죠. X는 이미지인데 이미지라는 건 이제 픽셀 값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100 by 100 이미지라면 레졸루션이 100 by 100이면 픽셀이 총 10,000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00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차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nearest neighbor를 썼다. 그러면 예컨대 여기 지금 내가 분류하려는 X들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좌측에 지금 있고 그거로부터 화살표 돼서 그 오른쪽에 쭉 있는 그 이미지들이 네, 픽셀 바이 픽셀로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 비슷하다 생각이 되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 네, 제일 첫 번째 행에, 제일 위에 행에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어, 이건 사실은 뭐의 이미지인가요? 이것이 뭐 덤프트럭 같은 걸 것 같은데 네, 이 머리 이미지를 가장 유사한 걸로 찾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10,000개나 되는 픽셀 중에서 이제 유사한 값을 갖는 게 많을수록 nearest neighbor가 될 텐데 여기 비슷한 자리에 좀 어둡게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또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nearest neighbor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요 밑에서 한 세 번째도 보면 이번에 거꾸로 말머리가 있는데 유사한 데이터로 자동차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지금 검은 배경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 뭐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색깔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찾아진 걸 텐데, 예, 적절하지 않다는 걸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이게 과연 유사한 오브젝트인지를 봐야 되는데 니어리스트 네이버로는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게 될 신경망과 딥러닝의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세 번째 호목을 지금 이 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호목에 대해서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호목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디시전 트리와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웨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예시로 제시한 문제는 네, 유권자에 대해서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예측하려는 문제다. 유권자는 세 가지 속성으로 표현됩니다. 성별, 나이, 연봉. 네, 거기에 따라서 Y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야당, 여당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네, 데이터가 9개 주어져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디시전 트리 학습을 하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게인을 써서 우리가 속성을 선택하고 트리를 만들어 나가죠. 여기 보면 그런데 어떤 속성은 MF 값을 가져서 브랜치가 두 개로 나뉘면 되지만 age나 income은 이거는 뉴메리컬한 값이죠. 그래서 이걸 네, 이럴 때 그냥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인포메이션 게인을 가능한 중간 값들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최적의 이제 바이너리 스플릿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우선 그렇게까지 계산하려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데이터를 간단하게 변환하는데 age도 두 개의 값을 갖는 것은 그래서 40을 기준으로 올드와 영, income도 3000을 기준으로 high와 low로 이렇게 변환하면 세 가지 속성이 전부 다 불리한 속성이 되겠죠. 네,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계산하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해서 결과 디시전 트리를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트리가 몇 개나 맞추는가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어떤 사람은 남자 20대 연봉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야당이겠냐 여당이겠냐를 우리의 모델로 예측하는 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모든 속성을 전부 다 뉴메리컬한 값으로 바꾸는데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이렇게 1과 0으로, 그 다음에 age나 income도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만 한번 손으로 해보자. 네, 그럼으로써 계산 과정을 직접 이해를 해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면 이 데이터 X는 9개의 데이터, 속성은 3개인데 W0까지 9 by 4 디멘전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벡터 Y가 9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이즈 V인 Y가 있을 테고
파라미터는 4개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그 식이 있었죠. 그레디언트 식이 이제 유도를 했으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초기 파라미터 모두 0인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러닝 레이트 0.1로 한 스텝 진행해 보자. 네, 그랬을 때 현재 이 모두 0인 파라미터로 y 추정값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에러는 얼마냐. 이때 에러는 우리가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지만 에러는 그냥 스퀘어 에러로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스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면 이 파라미터 4개가 뭔가 값이 업데이트 되겠죠. 그러고 났을 때 새로운 추정값과 에러는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파라미터 값이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해 가겠죠. 로스가 최소화되는 값으로. 그걸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한 스텝만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직 모델이 좋은 모델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모델 가지고 이런 값은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 줄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 그 네 번째 홈워크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신경망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하는 걸 이제 할 텐데 파이썬과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아닌데 파이썬과 그다음 행렬 계산하는 라이브러리 넘파이를 써서 위에 이 계산 과정을 몇 줄 안 되지만 코드로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라고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파이썬과 넘파이를 써서 프로그래밍 할 준비를 좀 하라는 거고 우리가 엄청난 프로그래밍을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숙제를 그걸로 낼 거니까 네, 이 계산 자체를 이것도 내가 아예 이 계산하니 그냥 프로그램 짜서 돌리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그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얘기한 nearest neighbor 방법을 써서 같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해 보는 건데 K는 3로 하고 distance는 이렇게 정의해서 하자. 네, 4번과 5번은 같은 그 학습 과정을 웨카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웨카에 우리가 디시전 트리,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다 하는 걸 한번 여기서 봤었죠. 그래서 지금 위에 제시된 example 데이터를 가지고 웨카에서 이걸 돌리려면 ARFF 형식의 파일,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해당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측정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고 이런 값들을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 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한번 그 시연을 하긴 했는데 이런 물음표가 있는 ARFF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supplied test set 옵션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프리딕션 값을 보기 위해서는 more 옵션에서 output 프리딕션을 체크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웹카를 설치하면 데이터 폴더에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이아비츠라는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환자에 대한 당뇨병을 진단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셋인데 혈압이나 뭐 이런 수치들에 대한 8개 그 환자에 대한 값이 주어지고 그거로부터 당뇨병을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진단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700여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써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정확도는 ten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고 여러분들이 해봤을 때 뭘 적용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정확도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을 해보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찾은 그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학습 곡선을 한번 그려봐라.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정확도를 측정하면 그걸 가지고 학습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런 학습 곡선이 얻어질 수 있는지를 해보고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하는 몇 가지 알고리즘들을 소개하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룬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여줬던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인스턴스 베이스드, K 니어스트 네이버 이런 것들을 적용하라는 거고, 일단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고, 혹시 뭐 내가 다른 것도 해봤다. 그래서 추가로 뭐 제시하는 거 하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